미 해군이 한국의 핵심 전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동맹이라 부르기엔 너무 일방적입니다. 필요할 땐 한국을 찾지만 한국이 동등한 협력을 요구하면 문을 닫았죠. 안보는 함께 지키자면서도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았고 조선과 방산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나라를 우선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익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부한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협동교전 체계, 즉 함정과 항공기, 레이더를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적을 추적하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바다 위 전투에서 이건 생존 그 자체죠. 하지만 한국에만 문이 닫혔습니다. 일본에도 승인됐고 호주에도 통과되었었습니다. 25년간 미 해군 전략 분석가로 일한 마이클 앤더슨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독자 개발에 나섰죠. 6개월 뒤 부산 앞바다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새벽 4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앤더슨은 작전 통제실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15분 만에 모든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반응 속도는 미국보다 32% 빨랐습니다. 워싱턴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펜타곤 4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울렸고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협동교전 체계 기술 이전 거부, 대한민국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같은 기술이 일본과 호주엔 승인됐는데 말이죠. 뭔가 비틀렸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5년간 미 해군에서 전략 분석가로 일했죠. 동맹국의 전력을 평가하고 기술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날은 워싱턴에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본부 건물은 고요했고 책상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을 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맹국 첨단 기술 이전 현황 긴급 검토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승인된 국가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2020년 협동교전 체계 기술 이전 완료. 호주 2018년 동일 기술 승인.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이전 불허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2번.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동교전 체계, 우리는 그걸 CEC라고 불렀습니다. 함정과 항공기, 레이더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바다 위 전투에서 이건 생존의 문제였고 해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일본과 호주에 넘기면서 한국만 제외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부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기술 보안 리스크 존재, 전략적 통제 필요라고 말입니다. 리스크? 한국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운영하고 우리 해군과 수십 년간 협력해온 그 나라가 리스크라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브리핑룸은 냉기가 감돌았고 국방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건은 보류로 결정됐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과 지역 안보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호주엔 같은 기술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보류라니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좌관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이지만 모든 동맹이 같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등급이 아니라니 그럼 한국은 2등급 동맹이란 말입니까? 브리핑이 끝난 뒤 한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앤더슨, 이건 정치적 결정이야.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동맹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날 저녁 CNN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 해군, 한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 일본과 호주엔 허용. 화면 속 앵커는 침통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어내려갔고 자막엔 동맹의 균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한국은 2등급 동맹인가? 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죠.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책상 위엔 아까 그 보고서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협동교전체계 기술 이전 부적합 국가로 분류.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동맹국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신뢰도를,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 결정은 제가 알던 기준과 달랐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고 차별이었으며 어쩌면 오만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눈 내리는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맹이란 단어가 진짜 신뢰를 의미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굴복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그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주한미군 정보팀에서 보고서 한 통이 올라왔습니다. 새벽 6시였고 이메일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해군 독자 연구 프로젝트 착수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컵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자체 방공 통합체계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협동교전 체계와 유사한 독자 시스템 개발 추진 중.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만에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부산과 진해의 해군 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고 방산업체와 기술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팀까지 구성됐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움직임이었죠. 그날 오후 허드슨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CEC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에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정치적 제스처일 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었죠. 거대한 도크 안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던 그 광경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고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찾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작성한 한국 방산 기술력 잠재력 평가 보고서였죠. 먼지 쌓인 표지를 넘기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완성시키는 나라다. 그들은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 독자 모델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 문장을 쓴 게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3년 전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레이더 기술,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데이터 링크 개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함정 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고 자체 개발한 링크 시스템도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록을 보니 CEC의 기본 구조와 유사한 네트워크 설계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초를 다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부한 건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었죠. 그날 밤 늦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서버는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막은 기술을 우리 방식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의 어조는 도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죠. 이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엔 별이 몇 개 보였고 멀리서 비행기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들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침묵이었고 도약전의 고요였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독자 개발 가능성 재평가 - 과소평가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너무 오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데이터가 쌓였고 논리가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출발선을 떠났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말이죠. 그로부터 2달 뒤 한국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가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독자적 협동교전 체계 개발에 착수했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한국형 체계는 함정과 항공기, 지상 레이더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방공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 고정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시작했구나,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 방송은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다른 매체는 기술적 환상이라고 비판했죠. 저는 그 보도들을 읽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가능? 그건 우리가 항상 쓰던 단어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허드슨 연구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고 그들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한국의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들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무시하면 미국의 바다는 뒤처집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저를 쳐다봤고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앤더슨,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조선기술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이 배를 만드는 속도와 정밀도는 우리를 넘어섰죠. 이제 그 기술의 전자전 체계를 얻는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를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언론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부산의 한 방산 연구소였고 젊은 기술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 이전도 막혔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술자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의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였죠. 언제부턴가 미국은 기술을 돈과 시간으로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정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념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은 방정식 말입니다.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진행한 초기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흘러나온 자료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예상보다 30% 이상 빨랐고 데이터 처리 효율도 기존 모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체계야. 그래프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CEC 구조를 따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선 기술과 전자전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부 부분은 미국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혁신이었습니다. 모방이 아닌 진짜 혁신 말이죠.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문장들이 화면에 쌓여갔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도약, 해양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지금 해양전쟁의 룰을 바꾸고 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이라 불렀지만 진정으로 존중한 적이 있었나요? 기술을 나눠주며 우월감을 느끼진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진짜 시작 말이야.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상부로 전송되었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조용히 움직이는 순간을 말이죠. 3개월이 지났고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폭탄 같은 기사가 실렸죠. 미 해군 내부 문건 유출, 한국 기술 이전 불허는 전략적 통제 목적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치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협동교전 체계 이전 불허는 기술 보안 문제가 아닌 지역 내 군사력 균형 유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 저는 신문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은 동맹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 보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말이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동료 분석가였습니다. 앤더슨 봤어? 이거 큰일이야. 청와대가 공식 항해 성명 준비 중이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들을 속인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조 7천억 원 규모의 쇄빙선 발주를 핀란드로 결정했다는 뉴스였죠.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원래 한국과 협력 논의 중이었다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기술력도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핀란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결정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제 옆에 앉은 해군 출신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하지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아니었죠. 한국 조선협회는 단 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의 침묵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죠. 며칠 뒤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고 한국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 장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의 기술 없이는 완성할 수 없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저를 쳐다봤고 장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개월간 독자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 예상을 넘어섰죠. 우리가 그들을 막는 동안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성은 비웃었습니다. 그건 초기 데이터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만에 빠져 있었고 그 대가를 곧 치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허드슨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한국형 협동교전 체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었죠. 추적 결과 접속 위치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를 비교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엔 워싱턴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의 위기,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을 잃는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데이터가 쌓였고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바다는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그로부터 2달 뒤 세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에서 한국형 협동교전 체계 KCC의 첫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였죠. 저는 새벽 5시에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정보팀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보고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항공기와 함정 간 실시간 데이터 통합 성공률 96%, 표적 추적 정확도 98%, 반응 속도는 기존 시스템 대비 32% 향상. 저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초기 실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낸 겁니다. 불가능하다던 그 기술을, 우리가 거부했던 그 시스템을 말이죠.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외감, 후회, 그리고 묘한 자괴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허드슨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린 따라가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한 동료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성과일 겁니다. 실전은 다르죠.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그들은 3개월 동안 72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매번 성공률이 올라갔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 개발의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악관에서는 비공개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의 기술이 우리 시스템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 보좌관의 한마디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을 붙잡지 않으면 영영 잃는다. 그 문장이 뉴스 속보로 떴고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 내밀다 기술 패권의 전환점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돌파 기술 패권의 전환점이었죠. 영어로는 더 브레이크스루라고 쓸 문장이었지만 저는 한글로 적었습니다. 한국의 돌파구라고 말이죠. 첫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의 전환점을 맞았다. 태평양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은 건 협력의 기회였고 그들이 연 건 독자 개발의 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그들의 혁신을 촉발시킨 겁니다. 마지막 단락을 쓸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그림자에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은 태평양 전체를 비추고 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야겠다고 말이죠. 보고서로는 부족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현장에 있다. 나는 그들의 바다를 봐야 한다. 승인이 떨어지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의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산행 비행기로 갈아탔고 2시간 뒤 해군기지 근처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해군 관계자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 다수 발사. 한국 해군 비상 대응 중.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 뒤 해군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지금 작전 통제실로 오실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작전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장교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중앙 스크린엔 동해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었습니다. 한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금 KCC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실전 테스트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실전이라니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였습니다. 스크린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함정들의 레이더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척의 구축함, 2대의 조기 경보기, 지상 레이더 5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포착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1번 표적 추적 시작. 장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번 표적 포착. 3번 표적 데이터 공유 완료. 명령이 이어졌고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적 완료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건 완벽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표적이 정확하게 추적되고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CEC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어떤 부분은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15분 뒤 모든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모두 사라졌죠. 작전 통제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 종료. 전 표적 무력화 완료.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엔 국방장관과 참모들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걸 거부했었지.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저는 데이터 분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엔 상세한 수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KCC의 반응 속도는 기존 미 해군 시스템보다 32% 빨랐고 오차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국 언론에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태평양의 눈을 뜨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야.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실전 검증 완료 한국형 체계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나는 전투를 본 것이 아니라 진화의 순간을 보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경험을, 감동을, 경외감을 글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빛으로 뒤덮였다. 그들은 이제 방어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날 태평양은 조용했지만 역사는 요동쳤다. 엔터키를 눌렀고 보고서가 워싱턴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창밖의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바다는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죠. 백악관 안보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고 1시간 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엔 한국의 실전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직접 봤다고 들었습니다. 평가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반응 속도, 정확도, 통합성 모든 면에서 우리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한동안 말없이 책상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잃고 있었군요. 목소리엔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돌파 기술 패권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주요 싱크탱크들이 분석에 나섰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 제 문장이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죠. 하지만 내부 반응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앤더슨, 자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한국은 여전히 동맹의 이선이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선이라고요? 지금 그들이 아니면 미국은 바다를 잃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만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연했죠. 일주일 뒤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브리핑룸에 나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동개발 및 기술 제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협력하여 태평양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다행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강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경제를 지원했죠. 하지만 이제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패권의 무게가 바다를 건너갔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죠. 동맹의 진화, 협력의 진화, 그리고 상호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단했고 신념은 불변이었다.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한 세대 전 우리는 그들을 도왔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를 구한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그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아는 지혜였죠. 우리가 그걸 잊었을 때 한국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동맹의 재정에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손 안에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니까요. 워싱턴 하늘엔 별이 떠오르고 있었고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진정한 동반자로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죠. 한미 공동 기자회견장이었고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그 옆에 섰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협동교전체계 공동개발 및 운용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객석에 앉아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 건 자존심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놀라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국형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호주와 캐나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직접 기술 협력을 요청했죠. KCC가 세계 방산 교과서에 등재됐고 한국식 협동교전 체계라는 단어가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과 과정에 한국 방위 통합 모델이 추가됐다는 소식이었죠. 젊은 장교들이 한국 해군과 교류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바다의 법칙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썼죠. 한국은 기술을 넘어 신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움직였다. 글을 쓰면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그 문서를 봤을 때의 충격, 한국의 독자 개발 소식, 부산에서 목격한 실전 테스트,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을 쓸 때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한국의 함정은 작았지만 그 정신은 대양보다 컸다. 미국이 잃은 건 패권이 아니라 겸손이었다. 우리는 다시 배웠다.
진정한 동맹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서울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고 항구엔 구축함들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말이죠.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더 나은 협력을 배우는 첫걸음이었죠.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념의 승리였고 오만의 극복이었으며 상호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바다의 중심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다. 태평양의 법칙은 서울에서 다시 쓰였다. 역사는 여기서 다시 시작됐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무한한 가능성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는 한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신념으로 새로 만들었죠.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태평양의 중심은 바뀌었고 바다의 법칙은 다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